실록 전기소설 율창 제52화 공시밀식 조선의 스승 율창 위현종 지은 영상개작 익산종. 서남은 내 근사야. 군자는 언제나 한다. 나갈 때와 물러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실천해야 한다고 서남은 과인에게 가르쳤네. 지금은 물러나되 대학년에 미처 먹고 낸 상강은 흠투 내가 부르면 와서 직랑해 주시되. 태루는 율창의 간곡한 만류에도 은퇴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튿날 대전에서 백관들과 더불어 조회를 할 때 태조는 전격적으로 세자에게 선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깜짝 놀란 만조 백관들은 선의의 뜻을 거두어 달라며 해소했지만 태조의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다. 과인은 이제 세자인 경안군 왕과에게 선의하노라. 식목 또한 국가의 중요한 격식 행사를 결정하던 관청은 조선국 제2대 심왕의 즉위식을 성대히 행할 수 있도록 만만의 준비를 하라. 그리하여 영왕군 방과가 심왕으로 등극했다. 그가 정종 임금이었다. 은투 태조는 태상왕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여 정종은 한길도의 영웅에 경원부를 신설케 했다. 그렇게의 이듬해 3월이 되자 임금은 신도 한양에서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신도는 모든 궁궐이 이제 막 완공이 되었지만 아직도 못 끝낸 전각들이 불시연스럽게 서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만방이 안 되어 한겨울 내내 떨고 지낸 것이 지겨웠기 때문이었다. 한편 정도전을 제거한 1차 왕자의 난 때 누구보다 공을 세운 무장은 박표였다. 그런데 문공행 상태 함께 활약한 이숙권은 1등 정사공신에 들고 왜 자기는 2등 공신에 들었느냐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정종은 즉위하자마자 세대를 책봉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대를 이을 후사가 없었다. 그 때문에 정종이 태자 책봉할 때는 자기 형제 중에서 해야 하게 되어 있었다. 태조는 장가가 부재 중이어서 세자에게 대통을 물려주었으니 정종이 물려주려면 제사왕자인 방간 자기에게 줄 것이라고 애초 방간은 믿고 있었다. 그러나 힘의 무게중심은 자기가 아니라 다섯째 제왕자인 방원에게 가 있었다. 태조도 방원에게 고위를 물려주고 싶어 컸으지만 그가 일으킨 반란에 대한 진노가 너무 커서 그를 무시하고 제왕자 정종에게 선의한 것이기도 했다. 방간은 원래 소심한 편이었고 성미가 광포하고 욕심만 많은 왕자였다. 그런 사람의 단점은 사람에 대한 의심이 많다는 것이었다. 형제 중에는 하우인 방원과도 친한 사이인데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 세자 자리는 자기 차지라고 믿어서 혹시 무력으로 맞서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름대로는 대책을 세워놓고 있었지만 이망원의 세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불안하기 이를 데 없었다. 최측이라고 하는 무장이 있었다. 그는 방간의 수족이었다. 가급적 최단 시일 안에 방원 왕자의 세력을 무력화시켜야만 왕자님이 대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 대사를 맡을 만한 장수는 박보밖에 없습니다. 박보는 지금 영동에 귀양가 있지 않느냐? 박보는 방원의 난 때 콩궁을 세우고도 마음에 흡족한 은상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다니어 이방원을 욕하다가 탄핵을 받아 충성고 영동에 귀양을 가 있었던 것이다. 제가 은밀하게 숨어서 영동으로 박보 장군을 만나 상의를 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허락을 해주십시오. 속시 다녀오라. 최측에는 가사장삼을 입고 관가스승제 스님으로 친분을 가리고 영동으로 숨어들어 박보를 만났다. 안 그래도 잘왔네. 그동안 난 유혹회소에 연금되어 있었어도 내 부하들을 지속적으로 만났네. 그들의 정탐에 의하면 상감이 세자를 책봉하는 건 금년 상반기에 끝내기로 했다네. 그에 맞춰서 방원 왕자는 만반의 채비를 다하고 있다더군. 물론 세자 책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방간 왕자 때문이라더군. 그렇게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방간 왕자님 쪽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군요. 방원의 전략은 항상 속전속결이고 상대가 방심할 때 기습을 하는 거지. 지금 그 기회만 노리고 있다고 보면 되네.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눈에는 눈, 뒷갈에는 네가 맞서야지.
지금 동원 가능한 병사는 얼마나 되나? 2,000명 정도입니다. 해볼만 하군. 내 수하에도 500의 기병이 있으니라. 염탐꾼을 풀고 이방원 쪽을 감시하게. 방어는 워낙 사냥을 좋아하는 위인이라 자줄자리를 비우네. 사냥 나가는 날을 알아보고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배소에서 몰래 빠져나가 합류하여 군사를 지휘하겠다. 알겠습니다. 그 내로 따르겠습니다. 최치기는 급히 개경으로 돌아와 방간에게 보고했다. 방원이는 한번 사냥을 나가는 이틀 사흘은 기본이다. 그 틈을 이용하여 먼저 기습전을 펼치기로 하자. 방간이 명을 내줬다. 드디어 방원이 대보름을 전후하여 황해도 황주 쪽으로 사냥을 나가기로 했다는 정탐 보고가 들어왔다. 방간은 행동 개시의 순간이 되었음을 알았다. 장군 황시연에게 명을 내려 휘하의 군사들을 송악산 기슭에 직접 시켰다. 그러면서 최치기를 병동으로 보내어 박보에게도 알렸다. 그 밤으로 박보가 귀양지를 탈출하여 개경으로 돌아왔다. 이방원은 오늘 새벽 황주로 사냥을 떠났다고 한다. 이방원의 군사들은 그의 저택 주변에서 수경을 하고 있다. 대보름달이 뜨는 기습이다. 박보가 선언했다. 드디어 달이 뜨는 초저녁이 되자 박보의 군사 1,500여 명은 이방원의 군영에 기습전을 가했다. 양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기습을 했으니 방원의 군사들은 제대로 방어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알아서나 그게 아니었다. 마치 박보군의 기습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적한 것으로 보아 평소부터 만반의 대비를 한 모양이었다. 양군은 밤을 새워 송악산 밑에서 접전을 벌였지만 백중세라 승부가 나지 않았다. 이방원은 사냥기인 황주에 닿기도 전에 급히 달려온 전령편으로 박보가 방간을 내세워 반란을 일으켜야 되는 급부를 받고 말머리를 황급히 돌렸다. 다음날 오정 때쯤이 되자 갑자기 이방원군은 사기 충천하여 후위작전을 벌였다. 이방원이 돌아와 복전에 나섰던 것이었다. 잘 싸우던 박보군도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나는 사상자를 내 황금까지 늘어나 방간과 박보는 쫓겨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두 사람은 이방원군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방간과 박보는 매혹에 갇혔다가 치지를 받았다. 동기간에 탈육전을 펼쳐 인륜을 저버린 방간은 도산으로 귀양을 보내고 박보는 즉차명을 받아 이른바 박보의 난은 종식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정종은 세제 책봉을 단행했다. 제5왕자 이방원을 세제로 책봉함으로써 대통을 이을 후계자 선정은 일단락되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안 된 6월 어느 날 정종은 보위를 세제인 방원에게 양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로써 방원은 조선국 제3대 대종왕이 되어 보위에 나아갔다. 1400년 6월이었다. 태상왕이 된 태조 이성계는 은퇴하자 대궐을 떠나 소요산에 들어가 두문불출했다. 방원이 신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모르는 채 해버렸다. 태종은 부왕의 진노를 풀어드려야 진정한 국왕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해결할 명언이 없어 고민했다. 그러던 중 안된 부사 조사이가 신도방과 어린 세자 방석 형제의 원수를 갚겠다며 반란을 일으켰다. 금상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렇게 되니 조정상하의 백성들 시선은 고향에 가 있는 이성계의 움직임에 쏠리게 되어 임금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다. 태종은 즉시 반란을 진압하도록 이숙본에게 군대를 주어 파견하고 승령부엔 유청을 불렀다. 부르셨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조사에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거기다 대상왕 전하까지 대궐에 앉으시고 멀리 가 계시니 조정상하에 너무 겹습니다. 대상왕 전하를 대궐로 모셔와야겠는데 묘안이 없습니다. 어떡하면 되겠습니까? 직접 분께서 찾아가 설득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도 되겠지만 저보다는 더 국가원로께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으로 가는 것보다 상간마마를 대신해서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누굴 보내지요? 창녕구원군 성성님 대감을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조정을 대표할 만하고 평소 대조대왕의 신임을 받던 중신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오. 성성님이 소요산으로 떠난 지 나흘 만에 그는 어렵게 대조를 모시고 대궐로 돌아왔다. 태종은 위로연을 베풀고 부왕한테 부복한 채 슬피 울었다.
죄 많은 소자 엎드려 비옵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바마마 더 이상 내치지만 말아주시옵소서. 소자 곁을 떠나시지만 말아주옵소서. 괴롭습니다. 무섭습니다. 태조는 그놈한 얼굴을 긁지 않고 술만 마셨다. 3일이 지나자 태조는 소요산으로 떠나버렸다. 당황한 태종은 한승령부사 정영수와 승령부인 유청을 태상왕의 행제소 가있던 소요산으로 보내어 다시 모셔오라 했다. 소요산은 동두천에 있는 아름다운 산으로 신라의 원효대사가 수도하던 소금강으로 불리던 곳이었다. 가파른 바위 계단을 오르는 산의 중턱에 자제함이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은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이었다. 태조는 그 자제함을 행계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태상왕을 찾았다. 유공이 오셨구먼. 태조는 아주 반가워했다. 모셔가려고 왔습니다. 어디로 말인가? 대거리지요. 여기서도 공부는 할 수 있네. 유공이 손수 옮겨 맞는 대학년의 책은 내가 언제나 가지고 다니지. 아직도 3강이 남았다고 했지. 제왕은 3덕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덕 인계가 3덕이지. 그 3덕을 갖추시는 부려먹지만 자식도 용서할 수 있고 그 3덕으로 교화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니 어쩌란 말인가. 돌아가거든 금상교원은 선함이 씻어주게. 언젠가 선함이 말해 주었지. 제왕이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튀어나온 목대가리로만 보인다. 그래서 항상 쇠망치로 두들긴다. 그런 왕이 안 되도록 해달란 거야. 산덕으로 왕도 정치를 해야 한다.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쇠망치를 휘두르는 패도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금상은 패도 정치를 할 위험성이 많은 성품이니 교화를 부탁하는 것이네. 명심하겠습니다. 난 여기가 좋으네. 유청은 대궐로 돌아와 자세히 보고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부왕께서 왕궁으로 돌아오신단 말이오? 임금은 길게 탄식했다. 상감마마 태상대왕을 설득해 볼 만한 분은 이제 한 분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 분을 보내어 모셔오는 것 어떻겠습니까? 그 말에 태종은 귀가 번쩍 뜨이는지 되물었다. 누가 있단 말이오? 무학대사입니다. 그렇군. 그분과는 오랫동안 절친했으니. 그런데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신지 잘 알 수 없지 않는가? 항상 떠돌아다니시니. 춘선 청평사에 계시단 말을 들었습니다만 본께서 모셔오면 안 되겠소. 알겠습니다.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유청은 이튿날 당장 춘성에 있는 청평사를 향해 떠났다. 가통을 지나 춘성에 이른 곳은 이틀 만이었다. 그는 나룻배를 타고 소양강 건너에 있는 청평사 계곡으로 들어갔다. 산 위에 있는 장은 암자의 스님 하나가 수행하고 있다는 말에 우악이라 직감하고 찾아 나섰다. 대사님, 저 선함입니다. 아이고 또 만나는구려. 유청은 온 뜻을 바로 말하고 함께 태상왕 태조를 모시러 가죽 시사하고 간청했다. 하긴 태상왕께서 백지로 떠돌면 금상태종은 불안할 것이로 어떤 반대 세력이 태상왕을 잡고 자기를 내치지 모르니라. 그래서 금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왕을 곁에 모시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태상왕을 만나러 갑시다. 하지만 소승의 간청을 들어주실지 모르겠소. 내가 듣기로 금상께서는 전번에도 2번이나 밀사를 보내어 와주십사 했더니 고사고사 하시는 바람에 hợp탕을 쳤는데 2번째 또 밀사를 보내오니까 마지못해 귀경을 하시겠다 했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금상은 부왕 맞을 채비를 다하고 기다렸는데 안 오셨군요. 오시긴 오셨는데 왕성까지 다 왔는데 성 안으로는 들어오시지 않고 양줄 봉선산내가 근처에 초라나 안대에서 주무시고 바로 내집어 소요산으로 가버렸다니 뭐요. 보왕자에 대한 원심을 끝내 못 푸시는군요. 봉선사 근처에 암자가 있는 내과는 후세에 와서 왕숙천이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 말 그대로 이성계 임금이 주무시고 가셨다 하여 붙여진 이 이름이다. 무학대사와 유청을 만난 태상왕 이성계는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도움을 구했다. 내가 초해서 몸을 일으켜 국난을 헤쳐나가며 지금에 이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두 분 대사님과 유장공의 만남은 잊을 수 없습니다. 가장 가식이 없이 부리고 이해 상관 따지지 않으며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공기관처럼 내 앞길을 인도하고 가르쳐 주었지요.
무업대사님은 태조 왕건을 도와 고려계곡의 원운이 된 조선대사와 비교를 했습니다. 조선이 있기한 정신적인 스승이 바로 무학이란 것이지요. 왕건을 도와준 대가로 조선은 온갖 국위공명을 다 누렸습니다. 무학대사 또한 당연히 그러하리라. 그래서 화인을 도와준 것이라 사람들은 뒷전에서 떠들었지만 대사께서는 단 한 가지, 내가 드리겠다는 단 한 가지도 받지 않고 나같이 세상을 떠도는 객승에게 국위영화가 무슨 소용이냐며 호련히 산사로 돌아가셨습니다. 선한 류청 역시 형제와는 아주 고마운 직위이자 제왕의 길을 가르쳐주고 항상 옆에서 구원을 아끼지 않는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성계는 은퇴세니 고향에 묻혀 살아야 하느냐 아니면 금상이 원하는데 노태골로 돌아가야 하느냐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달라했다. 무업과 유청은 금상의 죄를 용서하고 돌아가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직을 바로잡을 수 있고 대골의 평화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곡하게 설득했다. 그런 돌아가겠소. 마침내 이성계는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두 사람을 따라 대궐로 돌아왔다. 임금인 태종은 태상왕 이성계와 상왕 정동을 위해서 공안부라는 관부를 설치하고 두 분의 옥책과 사이로 훈보 등을 수장하고 길이는 전경을 대왕궁에 세우고 덕수궁이라 하였다. 그 최고 책임자로는 옥천군 유청에게 맡겼다. 이듬해 태종은 세자세공을 서둘렀다. 그에게는 많은 수의 왕자가 있었지만 아직 어려서 그중 소년기에 있는 왕자는 셋이 있었다. 장자는 양녕대군이었으며 제2왕자는 표령대군이었고 제3왕자는 중령대군이었다. 모두 명민했다. 장자였기 때문에 양녕대군이 제자로 납점을 받았다. 그의 나이 10세였다. 그 전에는 한영으로 불렸지만 이제라는 이름을 하사 팔았고 곧바로 세자로 책봉이 되었다. 태종 2년이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태종 9년 그의 나이 13세 때 총재 김한로의 딸과 혼인하게 되었다. 태상왕 이성계도 손잘부부의 탄생에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다. 장명은 명분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태상왕도 기대하고 있었다. 15세가 되자 그는 부왕이 병환으로 눕게 되자 자신이 중신들을 만나 국사를 의논하고 처리하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게다가 부왕이 병중이라 나가지 못할 적에 세자가 문소정, 태조의 위패를 모신 전당에 나가 옥천군 유청의 지도 아래 삭세, 매월 보로다 떼드리는 제사를 올리기도 했다. 그의 15세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에 들어가는 진표사의 정사가 되어 사신을 이끌고 다녀오기도 했다.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 장래 부왕과 조왕을 능가하는 명군이 되리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지만 그에게도 약점은 있었다. 물론 사춘기에 권력을 휘두르는 세자가 되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호색이 기치를 타고난 데다가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결점이었다. 물론 궁화는 꽃밭이었고 원하면 어느 꽃이든지 꺾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군주가 호색하면 유혹도 많을 뿐 아니라 호색을 부추기는 간신들이 자라 폭대임 마련이다. 제자는 차츰 탈선할 때가 많았다. 게다가 그는 평소 온유하고 자상해 보였지만 광포한 면도 가지고서 아랫사람을 다룰 때 드러나기도 했다. 그런 결점은 숨기고서 부왕은 모르고 있었다. 그게 기차로 터진 것은 태종 5년 10월이었다. 노부는 세자시상원에 봉직하는 충직한 관리였다. 그는 모든 노비와 궁녀들을 관할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세자 때문에 알력이 궁녀들 사이에 자꾸 생기자 그는 일이 시끄러워지면 자기 책임으로 추궁당할까봐 전전긍긍했다. 알력이란 궁녀들끼리 세자를 두고 질투하여 싸우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참다 못하여 노금은 세자에게 직언을 했다. 세자는 세자다워야 상하가 존경하는데 자꾸만 지적어여 말썽이 커지면 상감이 하실까 두렵다. 그러니 자숙하시고 자제해달라고 관했는데 그것 때문에 세자가 격분을 했던 것이다. 감히 말단 관리 주지에 세자하는 일에 간섭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 시강원의 기강이 무너졌다. 일걸백계하여 기강을 바로 잡겠다며 시강원의 모든 관속이 지켜보는 앞에서 노군의 볼기를 쳤던 것이다. 볼기 사건으로 노군이 몸져 누웠다는 소식을 들은 세자사 성성님과 세자시강은 핑계
이포원 지시장과 권건 일에 도영 등은 잠시 모여서 회의를 한 뒤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중론을 얻어 병영관 태자 교육을 담당하던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으고 태자를 질책하며 지적했다. 세자께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효도이고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은 학업인데 부지런히 배우지 않고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한다거나 하여 주상을 속상하게 한다면 이건 불효입니다. 그런저런 잘못을 아랫사람이 지적한다 해서 중임한 시리에 헝클여 엎어놓고 발골기를 친다는 것도 잘못입니다. 덕보와 아린이로 다스려야 교화되는 것이며 아랫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법입니다. 유청이 진지하게 타일렀다. 권건도 알아듣도록 설득했다. 보통 사람들은 비록 한 가지 재주만 있어도 익신양명할 수 있지만 상해에 있으려는 배우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고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라는 곧 망하는 겁니다. 자애로움과 위엄을 되사 언제나 자기하며 공부하며 모범을 보이시면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절로 머리 숙여 따를 것입니다. 세자는 부끄러워하며 깊이 뉘우치는 빛을 보았다. 그 이듬해인 1405년 대동년의 마지막 붕이라 할 수 있는 창덕궁이 완공되었다. 6년 만에 한양도성이 완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경에서 두 번째로 한양에 천도를 하게 되었다. 일사 천도를 했다가 개경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정정이었다. 한겨울에 진도에서 추위 때문에 너무 견딜 수 없다고 돌아갔던 것이다. 태종은 천도하자마자 새로운 낙성된 창덕궁을 시찰하고 만족한 빛을 보였다. 이제야말로 한양은 왕도로서의 품위를 다 갖추었고 하국 또한 한석 위에 올라서게 되었다. 과인은 홀가분하게 고위에서 물러나도 되겠다는 생각이다. 세자 또한 성년이 되어 당당해졌으니 양의를 할까 한다. 뜻밖에도 양의 문제를 꺼내어 모든 조신들을 놀라게 했다. 지나가는 말로 해본 것으로 알았는데 임금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고 백관이 만류해도 소용없었다.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권근이 유창을 찾아왔다. 주상께선 갑자기 왜 선의를 하겠다고 하실까? 그 깊은 뜻을 서남은 아시오. 난들 할 수 있겠소. 권대감도 아다시피 지금 제자가 양해를 받을 만큼 자격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보시오. 사생활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고위에 나갈 수 없는 건 아니잖소. 하지만 불안한 건 나도 공감이요. 권대감 나와 함께 덕수궁에 가실지다. 해상홍을 뵙시다. 실록 전기소설 유창 제52화 끝. 다음 제53화에서 계속됩니다.